투비아 코미데스도 원래는 예술이 부산물이라는 입장이었으나 지금은 그것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핵심을 이루는 거의 모든 현상이 수수께끼와 같은 예외들이라고 그들은 말한다. 특히 이야기든 희곡이든 그림이든 혹은 다른 상상력의 산물이든 그 안에 나타난 허구적 경험에 의한 애착이 기이하다고 말한다. 만약 이런 현상이 모든 문화에 공통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면 어떤 심리 심리학자도 그것을 예측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 기한 현상의 또 다른 예는 상상 속의 예술이 명확한 기능적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사람들은 왜 시트콤을 보고 소설을 읽고 이야기를 들을까? 이것은 그저 시간 낭비일 뿐일까? 그저 게으르기 때문일까? 그러게요. 왜 뇌는 허구의 경험에서 즐거움을 얻는 보상체계가 있을까? 비 오는 오후, 나중에는 훨씬 유용할 수도 있는 자동차 수리 설명서보다는 미스터리 소설 읽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쵸. 또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볼 때 어떤 심리적 반응이 일어나고 어떤 심리적 반응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궁금한 질문들을 다 던지고 있네요. 왜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반응할까? 영화가 두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극장을 뛰쳐나가지는 않는다. 무서운데 왜 도망가지 않는가? 안전하다는 거 인식하고 있으니까 도망가지 않겠죠. 왜 뱀을 보았을 때처럼 무의식적인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가? 우리는 영화를 기억해내고 그 기억에 따라 행동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사이코를 본 다음에는 샤워 커튼을 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때 인간에게는 상상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체계가 있는 것 같다. 상상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신경계는 선택적으로 손상될 수 있다. 흔히 자폐아는 상상력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데 이는 상상력이 일반적인 지능의 산물이 아니라 어떤 특수한 하부 조직임을 보여준다. 음, 아이들은 약 18개월이 되면 가상놀이를 시작하는데 이때는 다른 생각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어린아이가 바나나를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이해하면서 동시에 가짜 전화기로도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이를 옆에 앉혀놓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아가, 바나나는 먹는 음식이긴 하지만 모양이 꼭 전화 수화기 같이 생겼으니까 이게 수화기인 척, 참, 척. 척한다는 말은 수화기를 대신해 바나나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진짜 통화가 되지는 않지만 그냥 놀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가 실제 사물과 유사한 형태를 지닌 가짜를 이해할까?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어떻게 알까? 현실과 허구 분리하기. 러트거스 대학 앨런 러슬리는 현실과 허구를 분리하는 특별한 인지체계인 분리기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인식하고 생각하는 유기체는 가능한 사물을 바르게 보아야 한다. 하지만 허구는 이 기본적인 원칙에 정면으로 날아든다. 허구 속에서 우리는 고의적으로 현실을 왜곡한다. 그렇다면 이 능력이 지적 발달의 최고점이 아니라 매우 이른 유년 초기부터 나타난다는 점은 얼마나 기묘한가. 투비아 코스미데스가 내린 결론에 따르면 인간에게 사실과 허구를 혼동하지 않게 해주는 적응 구조가 있고 허구를 즐길 수 있게 해주는 보상체가 있다는 사실은 허구적 경험에 어떤 이점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소설을 좋아하는 독자에게 희소식이다. 이 이점이란 무엇일까? 세상을 성공적으로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 정보에 따라 생사가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소설보다는 비소설을 선호해야 하지만 다큐멘터리와 허구적 영화 가운데 무엇을 볼 것인지 물으면 허구적인 영화를 선택한다. 그러게요. 더 도움이 되는 건 다큐멘터리일 수 있겠는데. 즉 사람들은 역사책보다는 역사 소설을 좋아한다. 하지만 정말로 정확한 정보를 원할 때는 데니얼 스틸의 로맨틱 소설보다는 백과사전을 찾는다. 적합성 높이기. 왜 우리는 이렇게 상상을 좋아할까? 그러게요. 왜 상상을 좋아할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그리고 왜 미적 반응이 발달했는지 대답하기 위해서 투비아 코스미데스는 적합성을 높이는 적응성 변화가 세 가지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우선 성적 접촉을 높이는 행동 또는 외향처럼 외부 세계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로서는 협력 또는 그리고 공격적인 방어, 거주지 선택, 자녀 영역과 같은 다른 상호간 행동이 있다. 또 당분이나 지방을 섭취할 때 주어지는 즐거운 보상, 해로운 음식을 토해내는 행동, 수면 등 신체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적응성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뇌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뇌에 일어나는 변화로서는 놀고 배운 능력이 포함된다. 투비아 코스미데스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신체적으로 정보적인 측면에서 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규명하는 작업이야말로 인류의 발달에서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적응 문제라고 생각한다. 뇌를 구성하고 뇌의 각 적응 구조가 가능한 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대단히 저평가된 적응 문제이다.
분명 이러한 적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포괄적인 발달 적응 구조가 진화해 왔으며 이 적응 구조의 존재 여부는 대부분 밝혀지지 않았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따라서 세상에 초점을 맞춘 미학과 신체에 초점을 맞춘 미학 외에 뇌에 초점을 맞춘 미학이라는 복잡한 영역 역시 존재한다. 미적 경험이 뇌를 더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는 것일까? 험프리가 핵심을 찌른 것일까? 미학이 학습이 근본적인 요소라는 그의 주장은 옳은 것일까? 뇌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수많은 하드웨어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컴퓨터와 달리 더 많은 소프트웨어를 탑재할수록 그리고 더 많은 내적 연결이 생겨날수록 빠르고 활발하게 움직인다. 예를 들어 우리는 언어를 익힐 수 있도록 언어 체계를 가지고 태어날 뿐 특정 언어를 태어날 때부터 아는 게 아니다. 하드웨어는 존재하지만 소프트웨어는 없는 것이다. 언어의 적응 구조를 발달시키는 데 필요한 정보는 외부 세계에 효율적으로 저장되어 있다. 이 정보를 우리가 직접 입력해야 한다. 그런데 외부 세계에 저장된 정보가 믿을 만한 것이라면 개념이 그렇게 복잡할 필요가 없다. 이는 언어뿐만 아니라 시각을 비롯한 다른 체계도 마찬가지다. 투비아 코스미데스는 미데스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미적 동기가 발달되어 있어서 이러한 동기를 통해 세계의 여러 측면을 탐색하고 인지하고 경험하고 결과적으로 전 구조가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즐거운 기분을 느끼는 보상을 받는다. 투비아 코스미데스는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신경인지 적응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말한다. 하나는 기능적 방식이다. 일단 가동이 시작되면 당초 설계된 대로 움직인다. 언어의 체계의 기능적 방식은 말하기다. 다른 방식은 조직적 방식으로 적응 구조를 형성하고 기능적 방식이 작동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다. 아기가 말을 배우려고 옹알이를 하는 경우를 예를 들 수 있다. 조직적 반응은 기능적 방식을 생성하는 데 필요하다. 조직적 방식이 제대로 자극받지 못한 유명한 예가 프랑스 숲에 혼자 살다가 1779년 발견된 어린 소년 아베롱의 빅터이다. 3년이 지나 약 12살쯤 되었을 것으로 추정될 무렵 이 소년은 다른 사람의 보살핌을 순순히 받아들였지만 몇 단어 이상은 배우지 못했다. 그러니까 되게 엄청난 말이네요. 이로써 말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에 언어에 노출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정 자극에 노출되어야 하는 결정적 시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어렸을 때 아기 때 언어를 배울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지 않으면 커서 말을 잘 못한다는 얘기네요. 학습의 결정적 시기에는 새에게서도 관찰된다. 어린 푸른 머리 대새는 성적으로 다 자라기 전에 다른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복잡한 지저귀임을 제대로 배울 수 없을 것이다. 쌍한 씨와 같은 다른 적응 구조를 형성한 데도 결정적 시기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정적 시기라는 게 있네요. 인간 아이에게 쌍한 씨가 나타나는 결정적 시기는 1살에서 3살 사이로 생각된다. 1살에서 3살이 되게 중요하네요. 조직적 방식은 각 적응 구조마다 다른 미적 요소로 구성되리라 짐작된다. 이런 식으로 투비아 코스미데스는 미적 동기에 의한 행동은 비실용적으로 보일 뿐이라고 설명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행동을 뇌라는 내부 세계가 아니라 외부 세계에 적응하는 변화란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춤과 같은 비실용적인 행동을 보이지만 그것이 뇌의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지 않는다. 냉혹하지만 직접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작업관리자, 자연선택은 이처럼 유익한 활동을 즐거운 것으로 만들어 자유시간을 투자하도록 유혹한다. 춤이 재미있으니까, 다시 말해 기분 좋아지니까 우리는 춤을 춘다. 이런 외부적인 대가가 그다지 크지 않고 식량과 번식과 은신처를 두고 경쟁을 벌이는데 관심이 없을 때 일어난다. 음. 그리고 이런 환경을 어릴 때 가장 자주 만난다. 이 논의에서는 투비아 코스미데스의 결론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한 투자로 얻는 대가는 삶의 초기에 더 크다. 이 시기에는 경쟁할 기회가 적고 적응 구조가 덜 발달한 상태이므로 확장된 신경 인식 조직에 투자하여 그 후로 더 오랫동안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아이들의 미적으로 충만한 세계에서 행동에 꼭 필요한 미적 감각에 따라 살기를 기대한다. 비록 즐거움과 아름다움에 관한 아이들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과 사뭇 다르더라도 말이다. 숲과 침팬지가 성장하여 짝짓기 상대를 잡고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서 경쟁하는 시기가 되면 그림을 덜 그리게 된다는 보고는 흥미롭다. 외부 비용이 너무 커진 것이다. 아, 일단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생계 문제에서 자유로워야 미적 기준도 발달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천성이나 교육이냐의 논쟁을 잠재울 투비아 코스미데스의 답은 이렇다. 우리에겐 특정 적응 구조의 암호를 가진 유전자가 있지만 이 유전자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현하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이 결합되어야 한다. 교육. 그쵸. 선천적인 생각은 불완전하다. 동기.
우리의 진화된 유산은 텅 빈 석판에 비하면 매우 풍성하지만 완벽하게 실현된 한 인간에 비하면 매우 빈약하다. 투비아 코스미데스는 예술이 케이크 위에 뿌려진 장식이라기보다 베이킹 소다라고 생각한다. 두 사람 계속해서 정작 자신들도 그다지 유익하진 않다고 인정하는 아름다움의 진화론을 이야기한다. 인간이 아름다운 것을 찾는 이유는 인류가 진화한 환경에서, 다시 말해 아름다운 것에 지속적으로 감각적인 관심을 쏟을 만한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살아가는데 유용하다는 신호를 보냈기 때문이다. 성별이 다른 구성원에서 사냥감, 다른 사람이 보여주는 난해한 기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여기에 포함된다. 하지만 아름다운 존재라는 부류는 거대하고 이질적이다. 우리의 진화한 심리 구조가 경험을 본질적인 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만듦으로써 그것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제어하면 통합된 하나의 원칙은 없다. 그들은 아름다움을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적 매력 그리고 풍경과 같은 서로 다른 분야의 경우 엄격하고도 몇 가지 다른 원칙이 있다고 믿는다. 투비아 코스미데스는 한 가지 예로 별이 빛나는 밤, 자연 풍경, 후두둑 떨어지는 빗소리와 같은 많은 자연상이 아름다운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든다. 평온한 저녁, 편안한 의자에 앉아있을 때, 모닥불 앞에 몸을 뒤로 젖히고 별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막의 하늘을 바라볼 때, 프로방스 광장 의자에 기대어 앉아 잎이 무성한 플라타너스를 바라보며 분수에 물이 떨어진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주의를 푸는 데서 오는 즐거움, 감정적으로 긍정적인 반응, 즐거움이다. 하지만 이럴 때는 왜 주의를 풀게 될까? 투비아 코스미데스의 주장에 따르면 조직적 방식 적응 구조가 이처럼 변함없는 현상에 대한 어떤 선천적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이 어떤 소리를 내고 어떻게 보는지 무의식적으로 아는 것이다. 그것은 기본 방식이며 미학적 즐거움을 준다. 그리고 실제 인식을 비교할 때 기준이 되는 테스트 패턴으로 사용된다. 졸졸 흐르는 시냇물과 잎이 무성한 푸른 나무에 대한 선천적 원칙이 있는데 실제로 인식되는 풍경이 이 선천적 원칙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때 자극이 프로그램된 기본 방식과 다르면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새와 개구리가 울지 않을 때, 별이 보이지 않을 때, 웅얼거림이 고함으로 바뀔 때 우리는 주의를 집중하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허구적 경험에 매료되는 것과 이것들이 모두 무슨 관계란 말인가? 투비아 코스미데스는 이것이 적응 구조를 형성하는 경험을 쌓을 기회를 높인다고 말한다. 말하자면 천성의 바탕을 둔 교육인 것이다. 숨바꼭질과 같은 놀이는 정말로 몸을 승계하는 긴급 상황에서보다 역할 흉내내의 기술을 훨씬 제대로 익힐 수 있다. 실제로 살아남기 위해 적으로부터 도망다니거나 몰래 숨어 다니며 식량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히기 전에 이렇게 숨거나 도망치는 기술을 익힌다면 적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말했지만 뇌의 크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 가운데 하나가 놀이의 양이다. 지금까지 실제 삶을 위한 연습, 긴장 완화, 장후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놀이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상상력이라는 관점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우리는 어릴 때 읽은 늑대 울음소리를 내는 소년에 대한 허구 이야기로부터 실제 삶에서 그런 힘든 일을 겪지 않고도 이야기 속에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기억할 수 있다. 허구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수록 실제 그런 일을 겪지 않고 더 많은 상황에 친숙해질 수 있다. 그리고 실제 삶에 똑같은 상황에 부딪힐 때 상황을 빠져나올 수 있는 배경 지식이라는 자원을 지니게 된다. 영화에서 셀리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났어. 셀리가 어떻게 했더라? 그렇지. 그 방법이 꽤 잘 먹혔으니 나도 그렇게 해봐야겠어. 전 세계 문학을 통틀어 그 속에 나타난 시나리오 수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은 꽤 흥미롭다. 대부분의 시나리오가 적으로부터의 보호, 양육을 위한 투자, 가족과 타인의 절박한 관계, 배우자 선택 등 진화적 문제와 관련되며 모든 허구 이야기가 이러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전개된다. 정신적으로 유연해지기. 우리가 이 모든 허구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레슬리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의 머릿속에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는 분리 장치가 있기 때문이다. 이 장치는 인간만에게 있는 것으로 보인다. 투비아 코스미데스는 인간이 사용하는 조건에 따라 참여되는 정보의 양을 따져보면 다른 종과 완전히 다른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인간은 언제나 참인 정보, 목요일에만 참인 정보, 아는 사람이 말했을 때만 참인 정보, 겨울이 오기 전이라면 참인 정보, 플럼 나무가 아니라 오렌지 나무인 경우라면 참인 정보, 예전에는 참이었으나 더 이상 참이 아닌 정보, 산에서는 참이지만 사막에선 거짓인 정보, 사자라면 참이지만 가지라면 거짓인 정보, 조씨가 사라에 대해서 말한다면 참이지만 개비에 대해서 말한다면 거짓인 정보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조건에 따라 참이되는 정보를 사용하는 능력은 인간에게만 있다. 우리의 뇌는 절대적 사실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만 참인 정보, 지역에 따라 참인 정보 또는 특정 개인에게만 참인 정보들까지도 저장한다. 그리고 정보를 구성 요소로 분해하여 이 정보를 다른 정보와 분리 저장할 수도 있다.
다른 시간, 다른 장소, 다른 감각기관을 통해 입력된 정보를 섞고 결합할 수 있으며 정보의 출처를 바탕으로 추론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허구와 사실을 구별하며 그 가게가 여름에는 매일 열지만 겨울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로 이러한 능력 때문에 우리는 다른 환경에 처해도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것이다. 미주리 대학 영문학 교수 조지프 캐롤은 다윈의 이론에 관심을 갖고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현대 인간의 정신으로 볼 때 동물의 왕국에 존재하는 모든 정신 중에서 오로지 인간의 정신으로만 볼 때 세상은 정확하게 정의된 일련의 자극이 판에 박은 듯 진부한 행동들은 한정된 레파토리로 풀어내는 곳이 아니다. 세상은 무수히 많은 인식의 대상과 불확실한 가능성이 당스럽게 나열되어 있는 곳이다. 인간의 정신은 인식의 요소들을 무한한 가능성의 조합으로 자유자재로 구성한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구성될 수 있는 형태는 거의 모든 주요 돌연변이가 그렇듯 대부분 치명적이다. 자유는 인류의 성공의 핵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재앙을 부르는 초대장이기도 하다. 예술의 적응성에 대한 기능에 대한 E.O. 윌슨의 날카로운 지적의 바탕에도 바로 이것이 깔려 있다. 인류의 유산으로서는 높은 지능에 의해 끊임없이 새롭게 등장하는 불확실한 가능성을 처리할 시간이 부족했다. 예술이 그 간극을 메웠다. 이렇듯 예술은 일종의 학습으로서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험프리가 제안했듯이 우리가 정보를 분류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술이 있어서다. 투비아 코스미데스가 말했듯이 이렇게 예술은 생존에 지대한 공을 했다.